저는 지금 범죄심리학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아르고 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명은 벨쌤이고요. 본명은 김보경입니다. 범죄심리학 하면 떠오르시는 몇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프로파일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학 혹은 법심리학의 아주 작은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수사, 그리고 재판, 재범의 예방까지 이 전반에 걸쳐서 범죄나 법과 관련한 심리학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문의 매력을 저한테 미리 물어봐 주셨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 학문의 매력은 인간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범죄를 딱 보면 가해자를 보면 그냥 욕하고 나쁜 놈 하고 끝나요.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는 단순히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주 스스로 자문하는 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저 사람과 달랐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되게 복잡해요. 특히 몇십 년 동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아동학대를 당했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르기에 너무 쉬운 요인들을 갖고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고요. 혹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보기도 하죠. 물론 인류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간은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것의 다면을 볼 수 있는 게 이 학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학부를 필리핀에서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재밌고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지만 치안이 다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밤에 그렇게 혼자 다니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알코올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자를 때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 몇 차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알코올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 저는 심리학 학도로서 도움을 주고 싶었죠. 아마 학부를 전공하는 심리학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도 하고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들을 썼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심리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걸 깨달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여기서 멈췄으면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저 사람이 변할 의지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다. 심리학자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할 때 조금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그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서 아예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을 상담하는 상담이나 임상보다는 조금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서 보는 사회심리학자로서 범죄심리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원생들이 공감할 거지만 일단 뚝심입니다. 때려치고 싶거든요. 농담이고요. 감성과 이성의 이제 밸런스죠.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워낙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 그리고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나다 보니 열폭할 상황도 많이 생기고, 아니면 피해자를 보면서 안타깝고 돕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는 심리학을 남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의 감성이 확 올라와서 이성을 마비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평가 전문가는 범죄, 특히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의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판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걷다가 몰카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피해자 중에 에이 똥 밟았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을 아예 떠나서 직업도 그만두고 아주 먼 사람 거의 안 사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가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시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의 씬을 보면 가해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언제, 그리고 어떤 감형 혹은 가중 요인이 있는지만 봐요. 강간이면 강간, 살인이면 살인 이렇게만 딱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걸 피해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완전 다른 시나리오가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직장도 잃고 상담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해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가해자가 언제 날 찾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하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에 전달되고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해평가 전문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재판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많이 혼동하실 것 같아요. 상담은 내담자가 오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이나 혹은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결국 한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근데 피해평가는 달라요. 단순하게 그 사람과 두 번을 만나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에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예를 들면 가해자가 내 집을 알아요. 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범죄로 인해 이사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이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일어났으니 국가가 이런 걸 보상해줘야 해요 라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뭔가 심리학자로 하면 멋진 스킬을 딱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감이나 몰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고 왜냐면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굳이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지? 이 사람은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피해자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감성적으로 흔들렸어, 객관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 피해자에 대한 판단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되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도 겪어요. 피해자들은 누구든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하거든요. 법리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피해평가 전문가가 뭔가 책임을 져줄 것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결국에는 책임 못 져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진짜 제일 어려웠던 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피해평가 전문가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피해자도 모르고 심지어 경찰분들도 많이 몰라요. 왜냐, 이 시스템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모든 경찰서에 지금 이 시스템이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피해자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모든 피해자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전국에 확대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저 같은 이제 피해평가 전문가가 더 잘 활동하고 더 객관적인 보고서를 내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 이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돋보기다.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이 사람은 소심하다, 적극적이다 다 파악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그 특별한 돋보기가 있어서 그 소심함과 적극성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진 10년 동안 심리학을 하면서 깨달은 건 돋보기를 쓸 때 쓰고 뺄 때 빼야 된다 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계속 돋보기를 끼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멀리서 봐야 하는 것들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돋보기는 쓸 때 쓰고 벗을 때 벗어야 한다. 그거를 10년 동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